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를 읽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3부에 들어왔고요. 문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농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농경과 문명과의 관계, 특히 문명 중에서 문자와의 관계를 지금 살펴볼 시간입니다. 제 12장입니다. 12장의 제목은요,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고안과의 밀접한 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의 314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문자가 새로이 고안된 경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몇 차례에 불과하며 그 현장은 각각 그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었다. 인류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자라는 현상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즉 아이디어의 발명품의 전파 난이도에 작용하는 지리적 영향을 탐구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네, 소제목입니다. 근대 제국 통치의 힘이 된 문자. 19세기 저술가들은 역사를 흔히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천의 핵심적 특징으로 농업, 야금술, 복잡한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문자의 발달 등을 들었다. 이 중에서 문자는 전통적으로 가장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달했다. 이슬람이 팽창하고 유럽의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기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적도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의 한 지역을 제외한 신세계 전역에 문자가 없었던 것이다. 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는 민족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미개인 또는 야만인과 구별해주는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문자를 꼽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문자는 근대화 사회에 힘을 가져다 주었다. 문자가 있으면 더 먼 곳, 더 오래된 시대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며 훨씬 더 자세하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어떤 민족, 특히 잉카족은 문자가 없어도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고 훈족과 싸운 로마 군대가 몸소 체험했듯이 문명인들이라고 반드시 미개인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결과는 유럽인들이 남북 아메리카, 시베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정복한 것이었다. 근대 와서 문자는 무기, 세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등과 나란히 행진하면서 정복을 도왔다. 군주나 상인들이 식민지 개척을 위한 선단을 조직할 때에도 문서로 명령을 시달했다. 이들 선단은 종전에 원정에서 작성된 해도와 항해 지시서에 의거해 항로를 잡았다. 원정에 대한 보고서들은 정복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름진 땅과 그곳의 풍요로움을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원정의 동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탐험가들에게 어떤 상황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제국을 통치하는 일도 문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같은 여러 가지 정보는 문자를 모르는 사회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는 있었지만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쉽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더욱 솔깃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자를 어째서 어떤 민족은 발달시키고 또 어떤 민족은 그렇지 못했을까? 전통적인 수렵 채집민들은 왜 문자를 고안하거나 도입하지 않았을까? 도서 제국 중에서도 왜 미노스 문명, BC 3000년부터 1100년경 크레타 섬의 고대 문명으로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미노스 문명 시대, 크레타에는 문자가 있었고 폴리네시아의 통가에는 없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모두 몇 번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문자를 만들어낸 민족 중에서도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일찍 만들었을까?
오늘날의 일본인과 스칸디나비아인 중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고 이라크인은 문맹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오히려 이라크가 거의 4000년이나 앞섰을까? 문자가 그 발원지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어째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문자는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로 전파되었고 또 어째서 멕시코 문자는 안데스로 전파되지 못했을까? 문자 체계는 그대로 복사되어 전파되었을까? 아니면 기존의 체계를 보고 자극을 받은 이웃 민족들이 스스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냈을까? 어떤 언어에 잘 들어맞는 문자 체계를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언어를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자 이외에도 기술, 종교, 식량 생산 같은 인류 문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측면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자에 얽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역사학자는 바로 그 문자로 작성된 기록에서 매우 자세한 대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문자의 발달 과정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자를 연구함으로써 문화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문자 체계의 기본 방식입니다. 문자 체계는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는 화소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기본적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화소는요, 여기서 화자가 그림 화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액정을 볼 때 그 화소가 아니고요. 그건 아마 이제 픽처 셀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화소는 스피치 유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라는 게 대화할 때 그 말씀 화자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체계는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는 화소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기본적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각각 하나의 기본적인 소리, 한 음절 전체 또는 아예 낱말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알파벳으로 이는 기호글, 즉 글자, 레터 하나가 그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 즉 음소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기서 알파벳은 자모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문자 체계가 알파벳 문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알파벳이 20에서 30개 정도의 글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언어는 알파벳에 있는 글자 수보다 많은 음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는 26개 글자만으로 약 40개 음소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포함하여 알파벳으로 적힌 언어에서는 한 글자에 몇 개의 음소를 할당하는 일부 음소는 영어에서 sh나 th 같은 글자의 조합을 사용하듯이 여러 글자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러시아어나 그리스어의 알파벳에서는 둘 다 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부연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른바 어표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는 기호 하나가 낱말 하나를 낸다는 뜻이다. 중국 문자와 일본의 지배적인 문자 체계, 즉 한자에서 수많은 기호들이 가진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달, 월. 그러면은 그 글자 하나가 달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해, 일, 날, 일 그렇게 되면 태양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벳이 전파되기 전에는 어표를 많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 즉 단어 문자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 중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 마야의 그림 문자, 수메르의 서령 문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가장 낯선 방식일 텐데 이것은 각각의 음절에 대하여 하나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문자 체계, 즉 음절 문자라고 하는 이 체계의 대부분이 하나의 자음에 하나의 모음이 따라붙는 음절, 가령 패밀리
의 각 음절처럼,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mily 의 음절처럼 자음 하나의 모음이 따라붙는 음절만을 별개의 기호로 표시하고 다른 유형의 음절들을 표기할 때는 그 기호들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수법을 쓴다.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 선형 문자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에는 음절 문자도 흔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음절 문자도 없진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이 전보, 은행의 결산보고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문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나 음절 문자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일컬어 문자 체계라 하지 않고 일부러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오직 한 가지 방식만을 사용하는 문자 체계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국 문자도 순전히 어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영어의 문자 체계도 순전히 알파벳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모든 알파벳식 문자 체계가 그렇듯이 영어에서도 숫자, 달러 표시, 퍼센트 표시, 플러스 따위의 어표, 즉 음성적 요소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단어 전체를 나타내는 자의적인 기호들을 많이 사용한다. 소위 음절 문자라는 선형 비문자에도 많은 어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어표 문자라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수많은 음절 기호와 함께 각각의 자음을 별도의 글자로 표시할 수 있어서 알파벳 체계가 거의 갖추어져 있었다. 네, 다음 소 제목은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독립적으로 고안된 수메르인의 서령 문자입니다. 문자 체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일은 다른 문자를 빌려다가 고쳐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최초의 필경사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 원칙들부터 새로 정해야 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속적인 발음 하나가 있을 때 이를 낱말이나 음절이나 음소 등 여러 개의 화소로 분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또한 우리가 평소 말을 할 때는 성량, 높낮이, 속도, 강세, 어구의 배치 등이 시시각각 달라지며 개인에 따라 특유의 발음이 있는데 그 속에서 동일한 소리, 즉 화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했다. 문자 체계에서는 그와 같은 차이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각각의 소리를 부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최초의 필경사들에게는 참고가 될 만한 최종적인 결과물이 없었는데도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그럭저럭 모두 해결했다. 물론 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순전히 자기들만의 능력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경우는 인류 역사상 몇 번밖에 없었다. 독립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확실한 민족은 BC 3000년보다 다소 앞섰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과 BC 600년 이전의 멕시코 인디언들이다. BC 3000년경의 이집트 문자와 BC 1300년 이전의 중국 문자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 문자를 만들어낸 다른 민족들은 기존의 문자 체계를 빌리거나 고쳤었다. 아니면 적어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 문자를 고안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도 발달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인 수메르인의 서령 문자다. 이 문자가 정착되기 수천 년 전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일부 농경 마을에서는 양의 수나 곡물의 분량을 기록하는 등 회계 목적으로 여러가지 단순한 모양의 점토, 심표를 이용했다. 여기서 심표란 얘기는 믿을 신자에 그 표시할 때 표자입니다. BC 3000년 직전에 몇 세기에 걸쳐 회계기술, 배열 방식, 기호 등이 발달하면서 곧 최초의 문자체가 형성되었다. 그 같은 기술 혁신의 하나는 문자를 쓰기 편하도록 표면이 평평한 점토판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뾰족한 도구로 점토판을 그냥 긁었는데 차츰 점토판에 깔끔한 표시를 눌러 찍을 수 있는 갈대 첨필로 바뀌었다. 배열 방식에서 발달한 것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몇 가지 관례를 점진적으로 채택하게 된 일이다. 즉 문자를 한 줄로 가지런히 쓰도록 한 것, 행을 일정한 방향으로 읽도록 한 것,
그 행들을 거꾸로 읽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읽어 내려가도록 한 것 등이다. 여기서 지금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장은 좀 복잡한데요. 네. 문자를 한 줄로 가지런히 쓰도록 한 것 다음에는요, 수메르인들도 현대 유럽인들처럼 가로쓰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을 일정한 방향으로 읽도록 한 것, 수메르인들도 현대 유럽인들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다. 그 행들을 거꾸로 읽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사실상 모든 문자 체계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발음과는 무관한 어떤 관념이나 낱말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도 나타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약속된 부호들을 고안하는 문제를 해결한 일이었다. 이 해결책이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모습은 특히 현대의 바그다드로부터 320km 동남쪽 유프라테스 강변에 자리했던 고대 수메르의 도시 우루크의 예터에서 발굴된 수천 개 점토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루크의 예터는요, 이라크의 와루카가 오늘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문자 최초의 기호들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이었다. 즉 물고기나 새 그림 따위. 자연히 이 그림 기호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나 숫자였고, 그 내용도 전보용 양문처럼 문법적인 요소들이 생략된 회계 기록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기호들의 형태는 차츰 추상적으로 변해갔다. 특히 뾰족한 도구들이 갈대 천필로 바뀌면서 그러한 변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기호들을 조합한 새로운 기호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자면 먹는다는 의미의 기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를 뜻하는 기호와 빵을 뜻하는 기호를 결합시켰다. 초기의 수메르 문자는 비음성적인 어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수메르 언어의 특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언어로 읽더라도 발음만 판이하게 달라질 뿐 의미는 똑같은 것이었다. 가령 4라는 숫자를 영어로, 러시아어로, 핀란드어로, 인도네시아어로 읽으면 각각 4, 치트이레, 넬리에, 엠파트로 발음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자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진전을 보인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수메르인들이 음성 표기법을 도입한 일일 것이다. 처음에는 추상명사, 즉 그림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았던 추상명사를 쓰기 시작했다. 즉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발음이 같은 기호를 이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화살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만 목숨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웠다. 수메르어에서는 둘 다 T라고 발음되므로 화살 그림은 화살과 목숨을 모두 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의미가 모호해졌지만 거기에 이른바 한정부호라는 음가 없는 기호를 덧붙여 그 명사가 속해 있는 범주를 지정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언어학자들은 오늘날의 말장난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이 획기적인 혁신을 일컬어 리버스 원리라고 부른다. 여기서 리버스는요, VRSE가 아니고요, REBUS입니다. 우리가 버스 타다 할 때 버스입니다. 설명은요, 그림, 기호, 문자 등을 맞추어 어구를 만드는 수수께끼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음 원리를 생각해낸 수메르인들은 단순히 추상명사를 만드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갔다. 그들은 이 원리를 응용하여 문법적인 어미에 해당하는 음절이나 글자들을 쓰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영어의 많은 TION으로 끝나는 말 같은 음절을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발음이 똑같은 SHUN, 션, 즉 피하다라는 동사를 그림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조금 그 책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한데요. 위에 T와 요연으로 끝나도 발음이 션으로 됩니다. 션. 뭐 institution 그런 것처럼, intuition 그런 것처럼. 근데 밑에 이제 우리가 피하다라는 영어 단어 SHUN도 발음이 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다시 그래서 그분을 읽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에 많은 tion, 즉 션이라는 음절을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발음이 똑같은 shun, 즉 피하다 라는 동사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tion, 스테이션 그러면은 스테라는 걸 쓰고 뒤에 션은 달리는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피하는 그림. 조금 재밌죠.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그 한문 쓸 때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 쓸 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각이란 말을 쓸 때 각이 어려우니까 한문으로 가짜를 써놓고 밑에 기역 쓰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음성으로 읽히는 기호들은 긴 낱말의 철자를 표시할 때에도 이용되었다. 각각의 음절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차례로 늘어놓았던 것이다. 가령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believe, 즉 믿다라는 낱말을 쓰기 위해 be, 벌과 나뭇잎 leaf를 그리는 식이다. 그러면 belief가 되는데 believe처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음성 기호 덕분에 필경사들은 여러 개의 관련된 낱말, 가령 이빨, 토스, 말, 스피치, 말하는 사람, 스피커에 모두 똑같은 그림 기호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음성으로 읽히는 기호를 덧붙여 이를테면 to, 그 다음에 each, pick를 표시하는 기호를 선택하는 식으로 모호함을 없앨 수 있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투스가 있잖아요. 투스. 그러면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는 앞에 투 이렇게, 그리고 스피치는 뒤에 이제 치가 되니까 이치, 그 다음에 스피커는 피크, 이런 식으로 이런 발음이 나는 문자를 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12-2는 궁극적으로 수메르 서령 문자에서 파생된 바빌로니아 서령 문자의 예라고, 이렇게 아마 점토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토판인지 석판인지 모를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수메르인의 문자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호들이 복잡하게 뒤섞이게 되었다. 첫째, 한 낱말이나 명사 전체를 뜻하는 어표. 둘째, 음절, 글자, 문법적 요소, 낱말의 일부분 등을 나타내는 음성 기호. 마지막으로 발음되지는 않지만 모호함을 해결하는 데 이용하는 한정 부호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수메르 문자에 포함된 음성 기호들은 완전한 음절 문자나 알파벳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메르어의 일부 음절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없었고 같은 기호가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었으며 같은 기호를 낱말, 음절, 글자 등으로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인간의 보편적 창의성 입증하는 문자체계입니다. 수메르의 서령 문자 이외에 인류 역사에서 독립적으로 문자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또 한 예는 중앙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 남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다. 중앙 아메리카 문자는 구세계의 문자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옛 스칸디나비안인들 이전에는 신세계 사회가 문자를 가진 구세계 사회와 접촉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 아메리카 문자의 기호들은 구세계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연함은 종류의 중앙 아메리카 문자가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예를 들면 숫자나 역법 체계에서 서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해독되었을 뿐이다. 현재까지 중앙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BC 600년경 멕시코 남부의 사포텍 지역에서 나온 것이지만 해독이 가장 잘된 문헌은 단연 마야 저지대의 것으로 이 지역 문헌에 적혀있는 가장 오래된 연대는 AD 292년에 해당한다. 네, 왼쪽 지금 그림 17세기 인도에서 쓰인 문자, 이게 또 새로운 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 구자라트 문자라고 하는데요. 밑에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17세기 초 인도 아대륙에서 발견된 인도 북부 라자스탄이나 서부 구자라트 지역의 학교를 그린 그림.
이 문자는 대부분의 현대 인도어와 같이 고대 인도의 브라만어에서 파생했다. 브라만어 역시 BC 7세기경 확산된 셈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인도 문자는 셈어의 잠오 문자 원리를 구체화시킨 것이지만 문자 형태 및 배열, 모음의 사용법 등은 셈어의 청사진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글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야 문자는 독립적으로 발생했고 기호의 형태도 독특하지만 구성 원리는 본질적으로 수메르 문자 및 거기서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서유라시아의 다른 문자 체계들이 구성된 원리와 흡사하다. 수메르 문자처럼 마야 문자도 어표와 음성 기호를 모두 사용했다. 추상적인 낱말을 위한 어표들은 종종 리버스 원리를 바탕으로 고안되었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낱말을 쓸 때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의미를 가진 낱말을 뜻하는 기호를 이용했던 것이다. 일본의 가나 및 미케네 문명 시대 그리스의 선문자, 비의 음절 문자들처럼 마야의 음성 기호도 주로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 예를 들면 타, 테, 티, 토, 투를 나타내는 그림들이었다. 그리고 초기 셈 알파벳의 글자들처럼 마야의 음절 기호도 그 음절로 시작하는 발음을 가진 사물의 그림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마야의 음절 기호 네는 꼬리 모양을 닮았는데 꼬리에 뜻하는 마야 낱말이 바로 네, N, 자 위에 네는요 N이고요 밑에는 N이 H였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아메리카 문자와 고대 서유라시아 사이 문자 사이의 이와 같은 유사성들은 결국 인간 창의성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메르어와 중앙아메리카 언어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지만 이를 문자로 옮길 때는 둘 다 비슷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수메르인들이 BC 3000년 이전에 창안한 해결책들이 BC 600년 이전에 세계의 절반을 돌아 중앙아메리카 인디언들에 의해 다시 창안되었던 것이다. 네, 다시 소제목입니다. 다음 소제목,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이집트, 중국, 이스터 섬 등지의 문자는 예외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밖의 곳에서 발명된 문자 체계는 만들어진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두 수메르 문자나 초기 중앙아메리카 문자를 변형시키거나 적어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 체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으로 발생한 문자가 그토록 드문 이유 중 하나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문자를 새로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수메르 문자나 초기 중앙아메리카 문자와 그 파생 문자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문자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기회가 견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메르 문자가 발달하는데 적어도 수백 년에서 어쩌면 수천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자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 사회가 과연 문자의 유용성을 느끼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사회가 문자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 필경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선행되어야 했다. 수메르인들과 옛 멕시코인들 이외에도 고대 인도, 크레타,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인간 사회에서 그 같은 선행 조건들이 무르익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과 옛 멕시코인들이 문자를 만들어내자 이들 문자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원리가 신속하게 다른 사회로 전파되었으므로 다른 사회에서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 독립적으로 문자를 실험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또 다른 독립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견제되거나 좌절되었던 것이다. 문자의 전파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그런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남이 벌써 그것을 만들어 잘 써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자기가 쓰기 위해 그 비슷한 물건을 고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명품의 이 같은 전달 과정은 가지각색의 형태를 띈다. 우선 청사진 복사라는 방법이 있다. 세부적인 청사진을 구하여 그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과정은 아이디어 확산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밖에 얻지 못해 세부적인 내용을 새로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도 그 일을 해보고 싶어지는데 스스로 찾아낸 해결책이 첫 발명가의 것과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역사학자들은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만들 때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원자폭탄 제조 능력은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폭탄의 청사진을 스파이들이 훔쳐내서 러시아에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아니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을 때 스탈린은 비로소 그와 같은 폭탄의 유용성을 실감해 그때부터 러시아 과학자들이 미국 측의 폭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독립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원자폭탄의 원리를 재발명했던 것일까? 이 같은 의문들은 바퀴, 피라미드, 화약 등의 발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부터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확산이 문자체계의 전파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네, 다음 소제목은 정확성과 간소함이라는 잠재적 이점 가진 문자체계 알파벳입니다. 오늘날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이 문자가 없는 언어를 위해 문자체계를 고안할 때는 청사진 복사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맞춤식으로 만드는 문자체계는 더러 음절 문자로 고안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기존의 각종 알파벳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현대, 뉴기니 및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는 수백 가지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성교회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로마 알파벳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28년에 터키가 터키어를 문자로 기록하기 위해 부분 수정된 로마 알파벳을 채택할 때, 그리고 러시아의 많은 부족 언어들을 위하여 부분 수정된 각종 키릴 알파벳을 고안했을 때 정부 측 언어학자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먼 옛날에도 청사진 복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문자체계를 고안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키릴 알파벳은 AD 9세기에 그리스로부터 슬라브족에게 선교사로 파견되었던 성 키릴이 그리스 글자와 헤브라이 글자를 고쳐 만든 문자에서 유래되었다. 네, 키릴 알파벳에 대한 설명을 읽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모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모란 얘기는 자음과 모음 문자입니다. 이어갑니다. 게르만계 언어, 즉 영어가 속해 있는 어족으로 된 문헌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AD 4세기에 현재 불가리아의 소고트족과 함께 살았던 울필라스 주교라는 선교사가 창제한 고딕 알파벳으로 적혀 있다. 성 키릴의 발명품이 그렇듯이 울필라스의 알파벳도 여기저기서 빌린 글자들을 뒤섞어 놓은 것이었다. 20개가량은 그리스 글자였고 5개가량은 로마 글자, 그리고 2개는 룬 알파벳에서 따왔거나 울필라스 자신이 만들어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진 유명한 알파벳 중에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새로 나타난 알파벳들을 그 이전 것들과 비교하여 글자들의 형태를 보고 기존의 어떤 글자가 모델이 되었는지를 추론할 수는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케네 문명시대 그리스의 음절 문자인 선문자 B가 BC 1400년경에 미노스 문명시대 크레타의 음절 문자인 선문자 A를 고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언어가 가진 기존의 문자 체계를 청사진으로 이용하여 다른 언어에 맞도록 고쳐 쓴 사례는 수백 가지나 된다. 하지만 2개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어떤 소리가 문자를 빌려준 쪽의 언어에는 있고 빌려오는 쪽의 언어에는 없을 때 물려받은 글자 중에서 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또는 기호는 버려졌다. 예를 들자면 많은 유럽 언어에서 B, C, F, G, W, X, Z 등의 글자로 표시되는 소리들이 핀란드어에는 없으므로 핀란드인들은 로마 알파벳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글자들을 포기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문제도 흔히 발생했다. 빌려주는 쪽의 언어에는 없고 빌려오는 쪽의 언어에만 있는 새로운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들을 고안해야 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2글자 이상을 임의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스 알파벳과 룸 알파벳에서
한 글자로 표시되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영어의 th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기존 글자에 작은 구별 부호를 덧붙이는 방법 설명이 있습니다. 스페인어에 n 위에 물결 n에 쓰인 물결표나 독일어에 오라는 것에 찍힌 umlaut 위에 땡땡 돼 있는 겁니다. 오에다가 땡땡. 그리고 폴란드 글자와 터키 글자에서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붙어있는 부호들처럼 빌려온 쪽의 언어에는 쓸모가 없는 기존의 글자들을 제멋대로 쓰는 방법, 그리고 아예 새로운 글자를 구안하는 방법 등이다. 여기서 기존의 글자들을 제대로 쓰는 방법은요, 현대 체코인들이 체코어의 TS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로마 알파벳에서 재활용한 C처럼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글자를 구안하는 방법에는 중세인들이 J, U, W 따위의 글자를 새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알파벳 안에 원래 J와 U와 W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지금 중세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로마 알파벳도 오랜 기간에 걸친 청사진 복사의 최종 산물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알파벳이 생겨난 것은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BC 2000년에서 1000년, 주인공은 현대의 시리아로부터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셈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다. 역사상 모든 알파벳,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알파벳은 궁극적으로 이 셈 알파벳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던 것이다. 더러는 가령 아일랜드의 오검 알파벳처럼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글자 형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수정하여 만들어졌다. 이 같은 알파벳의 발달 과정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는 이집트어의 자음 24개를 나타낼 수 있는 24개의 기호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는 그 밖의 어표, 한정, 부호, 기호 따위를 모두 버리고 이 자음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 자음 알파벳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인데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BC 1700년경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알고 있던 셈족이 이 논리적 단계를 밟아 실험하기 시작했다. 다른 기호를 포기하고 단자음을 나타내는 기호들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알파벳을 다른 문자 체계와 구별해주는 세 가지 중대한 혁신 중에서 첫 번째에 불과했다. 두 번째 혁신은 글자들을 고정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각의 글자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 알파벳을 암기하기 편하게 하는 일이었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이름들은 대개 아무 의미도 없는 단음절이다. A, B, C, D 등등. 그러나 셈 알파벳에 붙여진 셈어로 된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다. 알레프, 소, 베스, 집, 기멜, 낙타, 달레스, 문. 그러니까 영어에는 A, B, C, D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셈 알파벳에는 A가 알레프인데 이게 소란 뜻이란 얘기입니다. B는 베스, 집이란 뜻이란 얘기입니다. G는 기멜, 낙타란 뜻이란 얘기입니다. D는 달레스, 이건 문이란 뜻이란 얘기입니다. 이 같은 셈어 낱말들을 각각 그것이 지칭하는 셈 알파벳의 자음과 두음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의 첫 글자는 그 사물의 이름을 딴 글자이기도 했다는 뜻이다. A, B, G, D 등등. 더욱이 셈 알파벳 글자들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그 사물을 묘사한 그림으로 보일 때가 많다. 이 같은 특징들 덕택에 셈 알파벳의 글자들은 형태, 이름, 순서 등을 기억하기가 쉬웠다. 영어를 포함하여 현대의 많은 알파벳들은 3000년이 넘도록 약간의 변화 이외에는 원래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 알파벳의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등 글자들의 본래 이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소한 변화 하나는 독자들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셈 알파벳과 그리스 알파벳의 G는 로마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의 C로 바뀌었으며 로마인들은 새로운 G를 만들어 현재의 자리에 넣은 것이다. 현대 알파벳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혁신은 모음을 마련한 일이었다. 셈 알파벳의 초창기에 이미 자음 글자의 모음을 지시하는 작은 특수 글자를 덧붙이거나 점, 선, 나표 따위를 추가하는 등 모음 사용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BC 800년부터 700년에 그리스인들은 자음에 사용되는 글자들과 동일한 유형의 글자들을 가지고 모든 모음을 체계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최초의 민족이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그리스어에 없는 자음들을 나타내는 5글자의 형태를 빌려와서 제멋대로 자기들의 모음 글자 A, 그 다음에 N처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처럼 돼 있고 O로 사용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읽을 수 없는 글자들입니다. 셈 어기 때문에요. 셈어가 아니고 그리스 문자네요. 그리스인들은 페니키 알파벳에서 그리스어에 없는 자음들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초의 셈계 알파벳들 중에서 한 계열은 청사진 복사와 발전적 수정을 통해 초기 아라비아 알파벳을 거쳐 다시 현대 에티오피아 알파벳으로 이어졌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계열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문서에 사용되었던 아랍어 알파벳을 거쳐 현대의 아랍어, 헤브라이어, 인도어, 동남아시아어 등의 알파벳으로 발전했다. 여기서 아랍어는요, 옛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의 셈계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의 독자들에게 가장 낯익은 계열은 BC 8세기 초엽 이전에 페니키아 알파벳과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BC 8세기 동안에 에투루리아 알파벳으로 그리고 다음 세기에는 로마 알파벳으로 이어진 계열이다. 이 로마 알파벳은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알파벳이 되었다. 알파벳은 정확성과 간소함을 겸비했다는 잠재적 이점 때문에 오늘날 현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자체계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체로키족 문자입니다. 청사진 복사와 수정은 기술을 전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청사진은 비밀로 지켜질 수도 있고 이미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먼 곳에서 어떤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알려질 수도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더라도 하는 식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 정도만 알게 되어도 사람들은 아이디어 확산에 의해 자극을 받고 그 같은 결과를 위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문자의 역사에서 매우 인상적인 한 사례는 1820년경 아칸소주에서 세쿼이아라는 체로키족 인디언이 체로키 말을 적기 위해 음절 문자를 새로 고안한 일이다. 세쿼이아는 백인들이 종이에 어떤 부호들을 쓰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 부호들을 이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긴 말도 다시 반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부호들의 구체적인 쓰임새까지는 알 길이 없었다. 세쿼이아는 1820년 이전에 체로키족의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문맹자였으며 영어를 읽기는커녕 말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대장장이었던 그는 우선 손님들의 외상값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회계체계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먼저 손님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놓고 여러가지 크기의 원이나 선을 그려서 외상값의 양을 나타냈다. 1810년경에 세쿼이아는 거기서 더 나아가 체로키의 말의 표기 체계를 고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예술적인 재능이 필요한 일이어서 곧 포기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낱말에 대해 별개의 기호들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수천 개의 기호를 만드는 후에는 여전히 더 많은 기호가 필요했으므로 이번에도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쿼이아는 낱말을 구성하고 있던 소리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이 소리, 즉 우리가 음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수많은 낱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개의 음절 기호를 고안했다가 차츰 85개로 줄였다. 그 대부분은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이 같은 기호들의 한 출처로서 세쿼이아는 어느 학교 교사가 준 영어 철자법 책에서 글자들을 베껴왔다. 그래서 그가 만든 체로키 말의 음절 기호 중에서 20여 개는 그 글자들에서 직접 따온 것이다. 물론 세쿼이아는 영어에서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 글자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를 들자면 D, R, B, H 모양을 따서 각각 체로키 음절 A, C, 니를 나타냈고 숫자 4의 모양을 빌려다가 세라는 음절을 사용했다. 여러분들 제가 글로만 읽어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체로키 인디안들이 만들었던 그들만의 이게 문자인데 영어를 좀 응용한 느낌이 듭니다. 이 여학생이 쓰러졌네요. 영어 알파벳에서 가져온 것처럼 자기들만의 고유 문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문자들에 대한 설명이 좀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지만 발음 기호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글자를 고쳐서 다른 기호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유, 사, 나 등의 음절을 표시했다. 이런 걸 고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좀 볼드체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유, 사, 나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몇 개의 기호는 전적으로 세콰이아가 만든 것들인데 각각 호, 리, 누라는 음절을 나타내는 F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P 비슷한, Q 비슷한 것 등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쿼이아의 음절 문자는 체로키 말의 소리에 잘 들어맞고 배우기도 쉬워서 전문적인 언어학자들도 두루 감탄할 정도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체로키족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음절 문자를 익혔고 인쇄기를 구입하여 세쿼이아의 기호들을 활자로 만들어 책과 신문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체로키족의 문자는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문자의 가장 확실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는 세쿼이아가 종이를 비롯한 필기구, 문자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서로 다른 부호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수십 개의 부호 모양 등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였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했으므로 자기 주변에 볼 수 있는 기존의 문서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각종 원리조차 얻을 수 없었다. 주변에 각종 알파벳이 널려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알파벳 대신 음절 문자를 독립적으로 재발명했던 것이다. 크레타 섬의 미노스인들이 벌써 3500년 전에 음절 문자를 발명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말이다. 네, 조금 설명이 복잡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외부 영향을 받고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고안된 문자체계들. 오랜 옛날에도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문자체계가 많았다. 세쿼이아의 사례는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1446년에 한국의 세종대왕이 한국어를 위해 고안한 한글 자모는 중국 글자의 네모꼴 모양과 티베트 승려들의 문자 또는 몽고 문자의 알파벳 원리에서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는 물론이고 한글 자모에만 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도 새로 발명했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을 네모칸 속에 묶어 음절을 만들고 소리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그 형태도 서로 관련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자음 글자들의 형태는 각각 그 자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혀나 입술 모양을 본떴던 것이다. AD 4세기경부터 켈트족이 살던 영국 일부 지역과 아일랜드에서 사용되었던 오검 알파벳도 한글처럼 알파벳 원리를 받아들였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의 유럽 알파벳들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역시 독특한 글자 형태를 고안했다.
그것은 5손가락을 사용하는 수신호 체계를 바탕으로 만든 듯하다. 한글과 오금 알파벳은 고립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지 않고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두 사회 모두 문자를 소유한 사회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었으며 외부의 문자에서 자극을 받았는지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수메르의 서령 문자와 최초 중앙 아메리카 문자는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이 확실하다. 이들 문자가 처음 나타나던 시기에는 동서 어느 방구에도 자극을 줄 만한 다른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터섬, 중국, 이집트 등지의 문자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태평양의 이스터섬에 살던 폴리네시아인들은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견본도 겨우 1851년의 것으로 유럽인들이 이스터섬에 도착한 1722년으로부터도 한참 지난 후에 만들어졌다. 그 이전의 견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스터섬에서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독립적으로 문자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판단한다면 이스터섬 사람들은 1770년에 스페인의 탐험대가 건네준 영토 합병 선언문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문자를 고안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위에 지금 참고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12-5 한국의 문자 체계 여기서 문체 체계 한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유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김소월. 네,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뛰어난 문자체계인 한글로 쓰인 한국 시인 김소월의 시 산유화이다. 각각의 사각형은 한 음절을 나타내며 사각형의 구성 요소들은 한 글자를 나타낸다. 즉 한글은 일반적으로 사각형 형태로 글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문자의 경우 입증된 최초의 연대는 BC 1300년경이지만 그보다 앞선 형태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문자 역시 그 지역의 독특한 기호들과 몇 가지 독특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독립적으로 발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문자는 옛 중국의 도시 중심지들로부터 서쪽으로 6400km 떨어진 수메르에서 BC 3000년 이전에 발달하여 BC 2200년까지는 중국의 서쪽으로 4200km 가까이 떨어진 인더스강 유역에도 나타났지만 인더스강 유역에서 중국 사이의 지역에서는 초기 문자 체계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므로 최초의 중국 필경사들이 다른 문자 체계의 존재를 알고 거기서 자극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고대 문자 체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대체로 독립적인 발명의 소산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중국 문자의 경우에 비하면 아이디어 확산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상형 문자는 BC 3000년경 거의 완성된 형태로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이집트는 수메르에서 겨우 1280km 남짓 서쪽에 있고 둘 사이에는 교역을 통한 접촉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상형 문자의 점진적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좀 수상쩍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건조 기후는 문자에 대한 초기 실험의 증거물들이 잘 보존되어 될 수 있는 환경이고 더군다나 이집트와 비슷한 건조 기후를 가진 수메르에서는 BC 3000년 이전 적어도 몇 세기에 걸쳐 수메르 서령 문자가 발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네, 위에 또 그림이 있습니다. 12-7은요. 이집트 상형 문자의 예. 엔티오니 공주의 장례용 파피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그림처럼 이렇게 좀 있고요. 말 같은 것을 이렇게 채찍으로 몰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밑에는 상형 문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수메르 문자와 이집트 문자가 만들어진 후 이란, 크레타, 터키에서 나타난 문자 체계. 또 수상적기는 마찬가지다. 설명이 있습니다. 각각 이른바 원시 엘람, 즉 이란에 있었던 고대 왕국 문자, 크레타 그림 문자, 히타이트 상형 문자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자와 이집트 문자가 만들어진 후 이란, 크레타, 터키에서 나타난 문자 체계. 체계도 수상적기는 마찬가지다. 죄송합니다. 이들 문자는 각기 이집트나 수메르로부터 빌려온 것이 아닌 특이한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사람들은 당시 이웃 지역의 교육 상대자들이 쓰고 있던 문자를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이나 문자를 모르고 살았다. 불과 몇 세기의 간격을 두고 지중해 및 근동 지역의 이들 사회가 모두 독립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낼 생각을 한꺼번에 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기막힌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 문자의 발명은 세쿼이아의 음절 문자처럼 아이디어 확산에 의한 것이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인들을 비롯한 여러 민족은 수메르인들로부터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어쩌면 몇 가지 원리까지 배웠고 그 밖에 몇 가지 원리와 글자들의 형태는 그 후에 스스로 고안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초기 문자 체계들의 한계. 이제 2장의 도입부에서 제기되었던 중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어째서 일부 사회에는 문자가 만들어지거나 전파되었는데 그 밖에 많은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의 논의에서 편리한 출발점이 될 만한 것들은 초기 문자 체계들이 가지고 있던 기능, 쓰임새, 사용자 등의 한계다. 초기의 문자들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 모두를 가지고 있는 형태였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수메르 서령 문자로는 정상적인 산문이 아니라 전보용 양문에 가까운 문장밖에 쓸 수 없었다. 어휘라고는 이름, 숫자, 도량형, 헤아리는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 몇 개의 형용사 정도가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오늘날 미국의 법원 서기를 예로 들자면 살찐 양 27마리를 국가에 인도할 것을 존에게 명령한다라고 써야 하는데 그 문장에 필요한 낱말이나 문법이 영어에는 없어서 그저 존 27 살찐 양이라고밖에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나중에는 수메르 서령 문자로도 신문을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나마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표, 음성기호, 발음하지 않는 한정부호 등 모두 수백 개 달하는 기호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지저분한 체계를 통해서야 겨우 가능했다. 미케네 문명 시대 그리스의 문자였던 선문자 B는 그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90개가량의 기호로 이루어진 음절 문자와 어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문자 B의 이 같은 장점은 심한 모호함 때문에 상쇄되고 말았다. 이 문자는 낱말 끝에 오는 자음을 모두 생략하고 몇 개의 관련된 자음을 한 개의 기호로 나타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L과 R, P와 B, PH, G와 K와 KH 등을 각각 한 개의 기호로 표시하는 식으로. 네, 여기 다시 읽어보면 L과 R은 발음이 우리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P와 B와 PH가 비슷한 묶음입니다. G와 K, 그 다음에 KH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L과 R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아서 얼마나 헛갈리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L과 R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영어 알파벳에서 언급한 자음들을 구별하지 않고 일본인들처럼 한 가지로 쓴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헛갈리게 될지 상상해보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RAP 즉 랩, LAP 랩, LAB 랩, LAUGH 랩. 앞에 랩은 두드리다, 두 번째 랩은 무릎, 세 번째 랩은 실험실, 랩은 웃다를 모두 똑같은 철자로 써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한계는 이들 초기 문자를 몇 사람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자에 대한 지식은 왕이나 사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필경사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선문자 B의 경우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인들 중에서 소수의 궁정관료 이외에는 그 문자를 사용하거나 이해한 기미가 안 보인다. 선문자 B의 필경사들은 보존된 문서의 필적을 통해 모두 구별할 수 있다. 크노소스 궁정과 필로스 궁정에서 나온 선문자 B로 쓰인 문서는 각각 75명과 40명의 필경사들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보문에 가깝고 투박하며 모호한 초기 문자들은 그 쓰임새 역시 사용자들의 숫자만큼이나 제한적이었다. BC 3000년의 수메르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초의 수메르 문헌들은 모두 감정을 배제한 궁정이나 사원 관료들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우르쿠시 수메르 최초의 기록보관소에서 발굴된 점토판의 90%는 걷어들인 물품, 일꾼에게 지급한 식량, 농산물의 분배 따위에 대한 사무 기록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표의 수준을 넘어서 음성 문자를 발달시키게 되자 비로소 수메르인들은 선전이나 신화 등의 산문을 쓰기 시작했다.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그 같은 선전 신화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크노소스 궁정에서 나온 선문자 B 점토판의 3분의 1은 양이나 양털에 대한 회계 기록이었고 필로스 궁전의 경우에는 아마에 대한 기록이 터무니없을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아마는 우리가 그 섬유의 재료가 되는 아마입니다. 밧줄을 만든다거나. 선문자 B는 본질적으로 너무 모호해서 궁전 회계사들만 사용했고 이들이 취급한 내용도 낱말도 선택폭이 좁았기 때문에 명료한 해석이 가능했다. 이 문자가 문학에 이용되었다는 흔적은 발견된 바 없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문자를 모르는 음유시인들이 역시 문자를 모르는 청중들을 위해 퍼뜨린 것인데 그로부터 수백 년 후 그리스 알파벳이 만들어지기까지 문자로 옮겨지지 못했다. 이집트, 중앙아메리카, 중국 등지의 초기 문자도 그처럼 쓰임새가 제한되어 있었다. 초기 이집트 상형 문자는 중국 및 국가의 선전이나 관료들의 기록 따위에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마야 문헌도 주로 선전, 왕의 생일, 즉위, 승리, 사제의 천문관측 따위를 다루고 있다. 중국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상, 은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일컫는 말로 은이란 호칭은 주로 주나라 사람 지금 괄호가 앞에가 다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중국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상, 왕조 말기의 것으로 나랏일에 대한 종교적 예언이 갑골에 새겨져 있다. 상나라 문헌의 한 예를 보자. 상은요, 은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일컬었던 말로 은이란 호칭은 주나라 사람들이 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민국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들을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뭐 세종이네 태종이네 이렇게 칭호했던 것처럼. 그 예를 이제 읽겠습니다. 임금께서 금의 뜻을 살피시고 이 아이가 경일에 태어난다면 지극히 상서로운 조짐이로다 하시니라. 여기서 금이란 얘기는 뼈를 불에 구워 갈라진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그리다 그런 겁니다. 금반지가 아니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임금께서 금의 뜻을 살피시고 그 이 아이가 경일에 태어난다면 지극히 상서로운 조짐이로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제 갑골 문자가 옛날에 예언에 사용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점을 봤다. 문자가 거기에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초기 문자책에는 그 모호함 때문에 문자 기능이 몇 가지로 제한되었고 소수의 필경사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우리들로서는 이들 사회가 어째서 그 같은 모호함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의문을 품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의 문자 사용을 당연시하는 현대와 고대 시각의 괴리를 보여주는 일이다.
초기 문자의 의도적인 사용 제한은 덜 모호한 문자 체계를 고안하려는 의욕을 적극적으로 막는 작용을 했다. 즉 고대 수메르의 왕이나 사제들은 전문적인 필경사들이 거둬들여야 할 양의 수를 기록하는 데 문자 사용을 바랐을 뿐 일반 대중이 시를 쓰거나 음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듯이 고대 문자의 주된 기능은 타인의 예속화를 돕는 일이었던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문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 즉 문자 체계가 점점 간소해지고 표현력도 늘어난 뒤의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BC 1200년경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이 몰락하면서 선문자 비도 사라졌고 그리스는 다시 문자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BC 8세기에 와서 그리스에 다시 문자가 등장했을 때 이 새로운 그리스 문자는 문자 자체도 그랬지만 사용자와 쓰임새도 완전히 달랐다. 우선 이 문자는 어표들이 뒤섞인 모호한 음절 음자가 아니었고 팩니키아의 자음 알파벳을 빌려오고 그리스인들이 모음을 발명하여 더욱 향상시킨 알파벳이었다. 그리고 필경사들만 읽을 수 있고 궁전에서만 읽히던 양의 목록 따위와 달리 처음 나타나던 순간부터 시와 유머의 전달 수단이었으며 각 가정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 알파벳은 BC 740년경에 술 항아리에 긁어 새긴 글이다. 그 내용은 춤 경연대회를 알리는 한 줄의 시다. 제일 날렵하게 춤추는 자가 이 단지를 상으로 받으리라. 그 다음으로 오래된 글은 술잔에 긁어 새긴 강양약 육복격의 삼행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네스토르의 술잔이로다. 누구든지 이 잔으로 마시는 자는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의 욕망에 사로잡히리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에트루니아 알파벳이나 로마 알파벳도 역시 술잔이나 술병에 새긴 글이다.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적인 의사소통에 사용되었던 알파벳이 관료적 공적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나중의 일이었다. 알파벳식 문자 체계의 쓰임새가 발달한 순서는 어표와 음절 문자 등으로 이루어진 종전 체계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초기 문자의 쓰임새와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곧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문자가 그토록 늦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준다. 독립적으로 발명되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문자들, 즉 수메르, 멕시코, 중국, 이집트 등지의 문자들과 그 같은 문자 체계를 고쳐 만든 문자들, 즉 크레타, 이란, 터키, 인더스강 유역, 마야 둥지의 문자는 모두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복잡한 중앙집권적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던 사회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정치 제도와 식량 생산의 필연적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지리와 생태가 인간의 발명품 전파에 미친 영향입니다. 아무튼 초기의 문자는 그러한 정치제도의 필요, 즉 기록 보관이나 왕권에 대한 선전 따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문자의 사용자들은 식량을 생산하는 평민들에 의해 비축된 잉여 식량을 먹고 살던 전업 관료들이었다. 한편 수렵체진민 사회는 문자를 만들어내지도 도입하지도 못했다. 이들은 초기 문자를 사용할 만한 제도적인 쓰임새도 없었거니와 필경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잉여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적 구조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량 생산과 그것을 습득한 후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에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문자의 진화에도 필수적이었다. 문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멕시코 그리고 어쩌면 중국 등지에서만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지역이 동서각 방구에서 최초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그 같은 몇몇 사회에서 문자가 발명된 후 교육이나 정복, 종교 등에 의해 유사한 경제 형태와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던 다른 사회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식량 생산은 이렇게 문자가 발달하거나 도입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지만 충분 조건 되지 못했다. 이 장의 도입부에서 나는 복잡한 정치 조직을 가진 식량 생산 사회면서도 근대 이전에는 문자를 만들거나 도입하지 못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했다.
문자를 복잡한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는 우리들 현대인으로서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1520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하나였던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통가의 해상 원시 제국,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하와이 국가,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적도 이남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수두룩하던 국가 또는 추장사회, 그리고 미시시피강 유역과 여러 지류에 분포되어 있던 사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회가 문자를 발달시킨 사회와 똑같은 선행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문자를 갖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문자를 갖게 된 사회 중에서 대다수는 독립적으로 문자를 발명하지 못하고 이웃으로부터 빌려오거나 이웃의 자극을 받아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문자 없는 사회들은 수메르, 멕시코, 중국에 비하여 식량 생산이 늦어진 사회였다. 이 문장에서 유일하게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멕시코와 나중에 잉카의 영토가 된 안데스 일대 중에서 어느 곳의 식량 생산 연대가 더 빨랐는지 모른다는 것뿐이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졌다면 문자가 없던 이들 사회도 결국에는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회가 수메르, 멕시코, 중국 등 중심지에 더 가까이 있었다면 인도와 마야를 비롯한 문자를 갖게 된 대부분의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문자나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회는 문자가 처음 생겨난 중심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근대 이전에는 문자를 갖지 못했다. 고립성의 중요성은 하와이와 통가의 경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두 지역은 문자를 가진 가장 가까운 사회에서 적어도 6,40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사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류에게서 직선거리는 결코 고립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안데스, 서아프리카의 여러 왕국, 미시시피강 어기 등은 각각 멕시코, 북아프리카, 멕시코 등의 문자를 가진 사회로부터 약 1900km, 2400km, 1100km 남짓 떨어져 있었다. 사실 이 정도의 거리는 알파벳이 발명된 후 2000년 이내에 발원지였던 지중해 동부 연안으로부터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동남아시아 등에까지 도달하면서 가로지른 거리에 비하면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새처럼 날아갈 수 없으므로 생태적 장애물이나 물 따위에 가로막히면 전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문자를 가진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문자를 못 가진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을 하거나 도시를 세우기에 부적합한 사하라 사막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 북부의 사막들도 멕시코 남부의 도시 중심지들과 미시시피강 유역의 추장 사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리고 멕시코 남부와 안데스 사이를 왕래하려면 바다를 건너거나 아니면 육상으로 수많은 접촉을 거듭하면서 비좁고 숲이 우거지고 끝내 도시화되지 못한 다리 N 이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다리 N 지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다리 N은 의 약자로 쓴 줄 알았는데요. 지명입니다. 다리 N 지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데스, 서아프리카, 미시시피강 유역 등은 문자를 가진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문자를 갖지 못한 이들 사회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서아프리카는 결국 사하라 사막을 통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가축들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아라비아 문자를 비롯하여 이슬람의 영향도 받았다. 옥수수는 멕시코로부터 안데스로 전파되었고 그보다는 느린 속도였지만 멕시코로부터 미시시피강 유역에도 전파되었다. 그러나 제10장에서도 확인했듯이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남북축과 각종 생태적 장애물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이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자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발명품이 전파되는데도 지리와 생태가 미친 영향이 이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는 12장 식량 생산과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문자는 발명되는가, 만들어지는가? 주로 두 가지입니다. 독창적으로 만드는 것, 즉 청사진, 남의 언어를 모방하는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만을 가져다가 저런 게 있어? 나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접근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소개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3장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라는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오나요? 아니면 좀 더 뒤에 나와요? 제가 그 제임스 와트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을 좀 교정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증기기관 그러면은 어릴 때 그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뚜껑을 보고서 그게 아니고 그런 문명의 발전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씩 내가 익혀서 그 토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안 나오면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작가였습니다.